네, 안녕하세요. 그럼 미디어와 정보 두 번째 파트, 2주차 보강, 인공지능과 거버넌스의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론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과연 뭐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철학자인 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행위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오늘날 챗GPT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이제 도달하기 결국에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는 좀 시간이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정도 시간 좀 벌어놨으니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 소비자, 이용자, 뭐 여러 단체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즉 거버넌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미디어 현상 관련해서는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허위 정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굉장히 모르고 뭐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쳐서 결과를 얻긴 하지만 어떤 식의 판단과 정보 수집과 판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알고리즘을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계속 불투명한 블랙박스 같은 거다.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출력물을 놓고 결과물을 얻긴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풋이 아웃풋이 되어 나오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불투명한 블랙박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과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밝힐 윤리적 책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널리즘, 미디어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 사람 닉 디아스플로라는 디아코스플로스인가? 라는 사람인데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그 미디어 관련해서 그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5년 그쯤에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투명성이 필요하고 이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나눠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그런 뭐 논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닉 디아코플로우스라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차원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개입 정도, 두 번째 데이터의 투명성, 그다음에 세 번째 알고리즘 모형의 투명성이 있고 알고리즘의 추론의 투명성, 그리고 알고리즘 존재의 투명성 다섯 가지 차원에서 알고리즘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가를 우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얼마나 개입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건지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뉴스를 편집한다. 개인화된 맞춤형 뉴스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뉴스를 편집하는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알고리즘 누가 만들죠? 큰 회사들이 만들죠. 이 회사들이 알고리즘 만드는 과정에 관여해서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 알고리즘 관련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혹은 누가 알고리즘 관련해서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그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가 혹시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 뒤에 있는 작성자, 디자이너, 기업 등을 이제 잘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질을 이제 좀 퀄리티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고 얼마나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성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그걸 이제 밝혀야 된다고. 즉 정확한 얼마나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허위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쪽의 입장만 보여주는 그 부분적인 정보 아니면 큰 사실의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은 그 다 사실의 단편만 보여주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당연히 편향적이고 그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무언가 인공지능 학습한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사실, 어떤 현상을 다룬다고 하면은 그 현상의 완전한 그림,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완전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한번 잘 생각하고 고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어떤 판단이나 한다 뭐 그런 거 있어서는 오늘날 시간적으로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지 뭐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뭐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거짓이었는데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뭐 음모론으로 끝났는데 오늘날 실제 밝혀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학습을 하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맞는 적시성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특정 인구 집단을 정말 대표하고 있는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앞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기존의 데이터들이 영어권 국가의 백인 이용자들, 뭐 중상층 이상 백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훨씬 더 우호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특정 인구 집단, 뭐 미국에서 소수인종,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뭐 히스패닉 아니면 여성 그리고 그 영어권에 있는 서구 문화가 아닌 비서구의 뭐 그런 비서구 국가들의 소수민족, 소수문화, 언어도 잘 대표성을 고려했는가 이런 데이터의 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데이터가 그런 집단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통해서 얼마나 덜 편향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수집하고 변형하고 검토하고 편집을 했는지까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수집하고 변형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투명하게 알고리즘이 공개를 해야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정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를 좀 더 신뢰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이 대중에게 공개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했는지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상에는 굉장히 비공개, 사생활, 비공개 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다 찾아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싶어. 비공개로 한 글. 이런 것들 다 학습을 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사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고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정보들이죠.
근데 이런 것까지 모두 학습을 했다고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은 뭐 어떤 식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이야기한 그 인공지능 무언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큰 원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이런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언론사들과 이제 그 인공지능 회사들 간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을 한 이유가 뭐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이제 구독료를 매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을 때 더 품질이 좋은 심층 기사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걸 이제 우회해가지고 뭐 활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내가 보지 않더라도 챗GPT나 인공지능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가 약화되거나 손해를 입거나 저작권이 침해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돈을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제 얻는 것 관련해서 얼마나 그런 프라이빗한 정보를 활용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투입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모형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우리가 블랙박스에 무엇을 넣어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뭐 어떤 변수를 써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 모형을 선택했는지 모형의 전제가 된 과정과 통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추론의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류 수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뭐 이게 약간 통계적인 문제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알고리즘에서 거짓된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정보가 나올 메커니즘, 뭐 확률은 무엇인지, 뭐 1종 오류, 2종 오류,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같은 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알고리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추론의 과정, 데이터를 얻어서 생각하고 판단한 이 추론의 알고리즘조차 우리가 투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존재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건 여러분 이제 과제하는 데서도 이제 나타나죠. 나 과제 다 AI한테 써달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했는데 내가 AI 썼던 얘기가 안 돼? 이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서 알고리즘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여러분 과제하는 것도 비슷해요. 뉴스 기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뭐 인공지능이 당연히 이제 기사와 인간 기자와 협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인공지능을 뭐 저기 뭐라 오탈자를 수정하는 데 썼는지 말 그대로 막다르겠네요. 오탈자를 수정하는 정도에만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저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라고 해서 기사는 뉴스 기사 사람이 작성했는지 혹은 취재는 기사를 했지만 이 수많은 취재 내용을 종합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건 인공지능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이런 것도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 뭐 사람들은 기사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썼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인공지능을 활용했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사람들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리즘을 썼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인간인 나의 역할은 어디였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좀 더 신뢰도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요즘 네이버 기사 같은 거 보면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맞춤형의 기사를 제공한다든가 나의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역할을 했는지 혹은 인간의 편집자가 약간의 뭐 파이널 터치를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 우리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한편에서 그래, 좋은 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반론이냐? 오히려 알고리즘의 투명성,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만들어져서 어떤 식의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반대로 오히려 인류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왔어요. 옛날에도 포털 검색,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 이제 검색을 1위를 하면은 어떤 정보가 위에 올라오고 어떤 정보가 1페이지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내가 어떤 광고를 하고자 하는데 뭐 네이버에서 나갈까 뭐 말하자면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 말고 뭐라고 그럴까 책, 뭐 저기 이어폰을 하나 사고 싶어. 아니면 라디오를 하나 사고 싶어. 라디오를 하나 사고 싶으면은 컴퓨터라도. 컴퓨터를 사고 싶으면은 컴퓨터 국내 이렇게 딱 샀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정보에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0페이지, 20페이지에 한참 넘어가야 되는 정보는 잘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 포털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무언가를 입력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정보가 돼야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포털 검색 회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거 투명하게 일부 공개를 해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가장 첫 페이지에 만들도록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검색, 그래서 어떤 뭐 알고리즘의 기본 구성, 어떤 식으로 가동키를 부여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 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나 그거를 또 일부 회사들이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시험 점수 ABC 기준이 있으면 ABC 기준만 맞추고 나머지 다 쓰레기고 엉망이어도 ABC 기준만 맞추면 제일 위에 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뭐 검색 엔진 최적화, 뭐 서치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술을 악용을 해서 광고성, 스팸,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낚시성, 클릭베이트, 어뷰징사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뭐 요런 ABC 같은 요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이 요소를 넣으면은 뭐 이게 첫 페이지에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이 기준만 맞춘 낚시성 광고성 스팸 기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끝내고 이제 알고리즘에 잘 맞춰 했으니까 정말 품질이 있는 양질의 좋은 정보나 기사들은 이제 나오지 않게 되고 그 기술을 악용해서 한 광고성 기사, 낚시성 기사 혹은 저품질의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 이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긴 기사 그다음에 참고 문헌이 많은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 첫 페이지에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광고 회사들이 광고성 기사를 길게 쓰고 뭐 되게 쓸데없는 참고 문헌을 길게 써가지고 마치 좋은 기사인 것처럼 이제 낚시를 하도록 착각하도록 유도해서 그런 형식의 기사를 만들었을 포털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딱 나오려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낚시성 기사에 쉽게 낚일 수 있고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기사를 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이나 알고리즘 구성이나 가중치를 공개된 기술이 공개된 알고리즘이나 가중치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저품질의 기사나 정보를 더 첫 페이지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여러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게 뭐 반드시 좋은 걸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아직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코드 핏 던져줄게라고 해요. AI, 챗GPT 코드 던져줄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컴퓨터공학과 4년 다녀도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해봤자 어차피 개발한 사람 이해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투명하게 공개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건 투명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수백만 페이지의 복잡한 막 공식들과 이런 게 있는데 봐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개가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성 산하의 그 고등교육 프로젝트 뭐 이런 데서는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라고 해서 explainable AI 프로젝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혹은 그 분야의 뭐 인공지능 저널리스트 편집자 이런 사람들이 해석 가능하고 이해하고 진짜로 이해해야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겠죠. 그런 이해 가능한 인공지능인지 한번 그 투명성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이해 가능한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 우리가 이해하는 시스템, 그런 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게 큰 하나의 분야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정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다른 큰 분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서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딥페이크 뉴스, 인공지능 활용해서 뭐 특정 사람에게 약간 뭔가 그를 그러니까 뭐 특정 사람을 활용해서 포르노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사람의 인물 그림과 목소리를 입혀서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 막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런 식의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딥페이크 기술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딥페이크도 만들고 막 허위 생성 AI 통해서 챗GPT 가짜수 막 만들어서 배포라고 이런 기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오늘날 팩트 체크 사실 확인 검증을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자동화된 팩트 체킹하는 자동화된 인공 팩트 체크 기술,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거짓말을 잡아내고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 자동화된 팩트 체크 인공지능 기술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검증의 모든 단계를 인공지능이 직접 수행하는 그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영국의 이제 팩트체크 기관이 이제 풀 팩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그 자동화된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허위 정보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생산되고 너무 많고 허위 정보 한번 발설되면 이거를 전문가들 모여서 판단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 거짓이면 반박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재료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자동화된 이런 과정들, 인간의 노동력과 전문가의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검증하고 판단하고 기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팩트 체킹이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실험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 영국의 사실관 검증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링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어떤 논의와 발언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인공지능이 찾아내가지고 어떤 것이 팩트 체크가 필요한 그 스테이트먼트, 그 문장이다 이런 거를 이제 대상을 선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 확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이게 이제 1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은 사실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장들을 또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즉 새로운 주장들 중에서 이미 과거에 검증된 내용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바로 팩트체크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 바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현재까지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주장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또 기사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마치 사람처럼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장들,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들을 발견을 하고 이게 기존에 검증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여전히 뻥을 치고 있는 거지. 아니면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마치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두 번째 역할, 주장을 발견하는 단계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주장을 검증한다고 해요. 즉, 검증할 만한 주장들을 인공지능이 선별을 한 후에 실제 그 주장을 검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특정 주장과 관련된 매치하는 사실들을 찾아 검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는 거짓말이야.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팩트 체크를 했거든. 그리고 뭐 폴리티 팩트나 뭐 이런 팩트 체크 기관들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고 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장을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와서 기존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기후변화는 실제 존재하는 사이언티픽 팩트, 과학적 사실이고 이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거야. 라고 바로 반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사람이 굳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주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실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형을 추정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해요. 이걸 이제 기계학습에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짜자자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 주장을 이제 사실 확인을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장이 퍼져 있는 분포를 살펴보고 주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 두 가지 주장들이 있으면은 어떤 주장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었고 이건 훨씬 더 짧은 기간 언급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오랜 기간 있었던 내용들이 더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던가 수학적 모형을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던가 얼마나 이 주장에 퍼져져 있는 시간적 분포, 뭐 지리적 분포 이런 거를 확인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했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죠.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야. 얘기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기사 작성 및 배포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자연어 생성 기술, 챗GP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팩트체크 기사를 생성하고 배포를 하는 단계.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하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더 빠르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팩트 체크 혹은 사실 확인 검증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특히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유망한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법적 쟁점들을 정리를 해봤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을 정말 우리 인간이 통제를 하고 바람직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논의,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팩트 체크에 관한 논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니까 뭐 이건 직접 토론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토론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늘 수업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지난 시간 보여준 것처럼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 앵커도 있고, 인공지능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뉴스 기사도 생산하고, 이게 뉴스 생산의 자동화가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반 뉴스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뉴스 신뢰성, 인공지능으로 만든 뉴스가 신뢰도가 높을까? 혹은 취재원 보호나 객관성 추구라는 그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 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변화하는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신뢰 있는 뉴스의 취재원 보호, 객관성을 추구하는 그런 규범 같은 것들, 전통적인 저널리즘 규범들이 혹시 변화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제 논의와 생각 각자 하시고, 네, 이제 뭐 이제 궁금한 거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주차 인공지능 2주차 수업 도강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라 수고 많으셨고 여름방학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고, 네, 또 이제 가을 학기에 또 다른 수업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